네, 저는 홍태림이고요. 이제 올해 30살이 되었고, 원래 대학에서는 학부 때는 신문방송학이랑 미술을 같이 공부를 하다가요. 대학원을 그 서양학과로 갔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실기를 계속 공부를 했었고, 그 대학원 다닐 때 잠깐 한 1년 정도 그 구기동에 아트스페이스 풀이라고 있어요. 네, 거기서 이제 프로젝트 매니저로 한 1년 정도 일을 하다가 원래 일을 더 하려고 그랬는데 아무래도 학교 졸업 문제가 아직 안 끝나 있다 보니까 계속 일하기가 약간 애매한 게 있어가지고 일단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지만은 그냥 학교를 빨리 정리를 하고 싶다는 마음이 좀 많이 커서 퇴직한 다음에 졸업한 지는 한 2년 된 것 같아요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졸업하고 나서 뭐 아시고 계시는 그 크리티컬 웹사이트를 만들었었고 지금까지 계속 뭐 운영을 하고 있고요. 자잘하게 활동하고 있는 게 많은데 여기서는 그 아카이브 봄에서는 작년에 연간 기획을 하나를 맡았었어가지고 1년 동안 여기서 전시를 이제 4개를 맡아서 진행했었고 여기가 이제 1년마다 기획자가 바뀌어요. 그래가지고 올해는 저 말고 이제 다른 기획자분이 오셔가지고 이제 또 1년짜리 연간 계획을 준비하고 계시고 저는 이제 객원으로 이제 남아있는 상태고 또 하나 더 하고 있는 게 얼마 전에 참여하게 된 건데 이건 좀 이따 아마 공장미술제 얘기하다 보면 나오게 될 얘기이긴 한데 그 예술인 소셜 유니온이라고 있어요. 거기가 이제 제가 작년에 공장미술제 있을 때 이제 어떻게 연이 닿아가지고 계속 접촉이 있었는데 올해 거기에서 공식 출범을 했어요. 그동안 준비 단계였다가 올해 이제 공식 출범을 했는데 이제 시각예술 분야 쪽 운영위원으로 같이 활동을 해달라고 해가지고 이제 거기도 들어가서 뭐 딱히 아직 하고 있는 건 없지만은 거기에 들어가서 같이 뭔가를 해보거나 좀 배우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2년 반이 좀 넘은 것 같고요. 만든 계기는 제가 이제 대학원을 다니면서 그리고 이제 풀에서 일을 하면서 느꼈던 게 특히 제가 다니던 학교 같은 경우는 그 같이 학교 다니는 친구들끼리 작업을 하는 친구들끼리 뭔가 상호작용이 그렇게 원활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학교 외나 그리고 학교의 범주를 넘어서 이제 현장이라고 흔히 말하는 그런 곳과의 어떤 네트워크를 이룰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나마 저 같은 경우는 풀에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어떤 현장의 끄트머리라도 어떻게 간접 체험을 할 수 있었는데 좀 그러다 보니까 학교 다시 돌아와서 이게 너무 왜 이런 게 없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없으면은 내가 그런 관계 맺음을 할 수 있는 장을 만들 수 있지 않으면 좋을까 해가지고 돈 안 들이고 그리고 또 운영을 계속 힘 안 들이고 계속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웹저널이라는 형태를 생각을 하게 됐고 약간 타산지석으로 삼았던 사이트가 있었어요 사실. 왜냐면 제가 크리티컬 만들기 전에 제너럴 매거진이라는 웹사이트가 있었고 거기가 아마 생긴 지 몇 달 안 돼가지고 그 운영이 중단이 됐을 거예요. 내분 같은 게 좀 생겼었어 가지고 내부에서 뭐 댓글로 이제 언쟁도 오고 가고 좀 고성도 오고 가고 그리고 거기는 아예 그 아마 미술 비평 웹사이트라고 아예 전제를 깔고 들어갔었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좀 미술 비평 웹사이트라고 아예 이렇게 정해버리고 가니까 좀 어떻게 보면 닫힌 구조이기도 하고 또 이야기할 수 있는 것도 한정이 되고 또 무게도 많이 실리게 되죠. 야, 부담도 될 것이고 막 여기가 미술 비평을 하는 곳이다 라고 해가지고 와서 얘기하려면 아무래도 부담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뭔가 이제 제너럴 매거진에서 생겼던 어떤 그런 싸움의 구조라든지 그리고 이야기가 되는 방식들이 좀 이렇게 한정되는 거라든지 좀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열어놓은 상태에서의 어떤 웹저널을 만들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제너럴 매거진을 많이 타산지석을 삼아서 만들었던 것도 없지 않아 있어요. 네. 저희가 정기적으로 글을 써주시는 분이 있고 그리고 비정기적으로 써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아까 제가 제너럴 매거진 얘기했지만 거기는 미술 비평을 하는 곳이고 저희는 주제 제한을 안 해놓기 때문에 보면은 주로 이제 제가 만들었다 보니까 시각예술 분야나 이제 문화예술 쪽에 계신 분들이 분포가 많이 되어 있긴 하지만은 그 외에도 뭐 전혀 다른 분야에 계신 분들도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법학을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뭐 국문학을 공부하거나 뭐 그냥 직장 생활을 하시거나 그냥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얘기할 수 있는 그 제한을 두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다양한 이야기가 올라올 수 있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그 크리티컬이 많이 이야기가 되기 시작한 게 공장미술제 글을 쓰면서 이제 그 이야기가 오고 가면서 사람들이 많이 알게 된 것도 있고 그리고 시각예술 분야에 계신 분들이 아무래도 글 쓰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주로 그런 얘기가 많이 되다 보니까 이제 밖에서는 여기도 뭐 시각예술 관련해 가지고 비평 매체구나 라고 쉽게들 생각하시긴 하는데 사실은 그건 아니고 원래 다양한 얘기할 수 있는 곳인데 얘기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많이 오고 가서 시각예술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소통이 되는 곳이구나 라고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저도 사실 제 바람은 이제 다양한 분야의 이야기들이 오고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은 했지만 그게 또 제 맘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만약에 이야기가 계속 어떤 시각예술에 관련된 얘기들만 계속 그렇게 오고 간다면은 그것 또한 어떤 자연스러운 흐름일 테니까 지금은 그냥 그거를 억지로 다양한 분야의 얘기들이 나와야 된다 강제하려고 하진 않고 네 그냥 지금은 그런 이야기를 주고 받아가는 게 주가 되고 있다면은 그렇게 가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그냥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가끔 아직도 다른 종류의 이야기들이나 다른 매체에 관련된 이야기들도 오고 가고 그래요. 네, 종종. 예, 그 작년에 이제 서울역 284에서 이제 루프가 주체가 돼가지고 이제 기획을 한 공장미술제가 다시 열렸고 그리고 제 아는 분들도 거기에 몇 명 참가를 했어요 작가로. 저는 이제 별 생각이 없이 이제 그 친구들 전시 디스플레이를 도와주려고 갔었는데 가서 친구들이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약간 뭐 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얼핏 들었어요. 뭐 제가 주로 문제시 삼았던 그 초대비 문제라든지 뭐 그게 가장 제일 컸죠. 뭐 그 외에도 자잘한 것들이 있는데 가장 컸던 거는 그 초대비를 주지 않은 것들에 대한 문제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의 엄청난 규모의 그 작가들이 와가지고 이제 참여한 전시잖아요. 그리고 보통 그 공장미술제위원회라고 있는 대학 교수분들이 자기 제자들이 이제 추천해가지고 이렇게 들이민 형식이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 자기 선생님들이 다 추천하고 그런 거다 보니까 뭐 약간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어도 어떤 사제지간으로 얽혀 있다 보니까 쉽게 얘기하지 못하는 것들 약간 권위주의적인 면이 많이 부각이 되다 보니까 얘기하지 못하는 것들이 또 있었고 두 번째는 어떤 문제가 분명히 객관적으로 보면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문제인데 그거에 대해서 아예 인지를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아예 저는 그럴 까 생각 못했는데 제가 크리티컬에다가 처음 쓴 글이 있잖아요. 그 아마 제목이 공장미술제의 심각한 문제점에 대하여인가 그거였을 거예요. 근데 나중에 그 글을 쓰고 나서 한두 달 있다가 주변에서 이제 피드백이 많이 오니까 들었던 얘기 중에 저는 되게 놀라웠던 게 개인적으로 이제 제 또래 친구들이죠. 뭐 주변 건너서 얘기가 들어오거나 아 그런 게 문제가 되는 건지 몰랐다. 글을 읽어보니까 아 그게 문제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문제점이라는 걸 알아도 알면도 불구하고 어떤 그런 권위주의적인 그 구조 때문에 얘기를 못하는 것도 문제인데 이제 더 심각한 거는 이제 자기한테 어떤 권리가 있고 그런 걸 아예 인지를 못하고 있는 상태라는 게 이제 되게 심각하게 다가왔던 거예요. 이제 그거가 제일 큰 그 글을 쓰게 된 가장 큰 계기이기도 했고 왜냐면 글쓰기 이후에는 알았는데 글쓰기 전에는 아마 그렇지 않을까라는 약간 의심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불안감 때문에 쓴 글이에요 사실. 근데 이제 쓰고 나니까 그게 아 맞구나라고 하면서 되게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왜냐면 이 친구들이 이제 또 계속 이제 다음 세대로
작업을 계속 해나갈 친구들인데 그 친구들이 이렇게 자기 자신의 권리에 대해서 아무런 자각이 없다면은 이 친구들이 다음에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 되게 깜깜하더라고요. 그게 제일 컸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문제 제기를 하고 나니까 그 선인석 씨가 이제 댓글을 달았죠. 왜냐면 그 글을 많이 보고 얘기가 많이 퍼지니까 댓글을 달아주신 거예요. 그게 전 좀 좋다고 본 게 보통 이제 그 저희 윗세대에 바로 계신 분들은 그런 문제가 생기면은 그냥 무시를 하거나 얘기를 하지 않고 그냥 덮어버리고 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대답을 해준 거는 되게 좋은 거였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건 되게 높이 사고 싶은데 이제 문제는 대답은 했지만은 거의 변명 쪽에 가까운 얘기가 많이 되다 보니까 왜냐면은 만약에 예산이 부족했고 그리고 규모상 작가들한테 초대비를 줄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면은 제 생각에는 인원을 줄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감독이 기획을 한 감독이 자기가 이제 작가들 만약에 몇백 명이라고 치면은 자기가 다 책임질 수가 없잖아요. 다 알 수도 없을 것이고 자기가 정말 책임질 수 있는 어떤 한정된 숫자의 작가들만 딱 가지고 밀도 높은 전시를 하는 게 좋았을 텐데 어떤 전시 행정적인 측면이 좀 강하게 부각이 되다 보니까 몇 명이 왔다는 게 중요해지는 문제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각 작가에 대한 감독과 어떤 기획진 간의 그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좋은 전시가 나올 리가 없고 어떤 그런 총체적인 문제들이 계속 돌고 도는 문제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거의 뭐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런 여러 가지 어떤 변명에 가까운 이야기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저 말고도 이제 다른 분들이 더 이제 화가 나셔가지고 그 아래 댓글이 많이 달렸고 그리고 이제 그 문제가 돼가지고 아까 제가 말했던 예술인 소셜 유니온 그때는 준비 단계였던 단체였는데 그쪽에서도 컨택이 와가지고 이 문제를 한번 그 미디어스라는 그 언론기관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한번 기획 연재를 해보자. 그리고 뭐 저 말고도 뭐 연극 분야라든지 뭐 연출계라든지 그런 거를 해가지고 소위 말해 갑을 관계로 규정되는 어떤 그런 문제들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한번 글을 한번 써가지고 연재로 하나 실차해가지고 이제 저도 하나를 썼어요. 막 그냥 정신없이 썼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나름 언론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 서진석 씨 입장에서는 그리고 그 루프 입장에서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제가 사실관계를 다 정확히 알고 쓴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아마 사실관계가 조금 틀어진 것도 있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이제 서진석 씨가 뭐 정확히 말하면은 저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신고한 게 아니라 미디어스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신고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홍태림 씨의 글을 그렇게 실었느냐라고 이제 중재가 필요하다. 근데 사실 그렇게 얘기는 하는데 사실 제 입장에서는 뭐 미디어스를 언론중재에 신고했다지 제 입장에서는 내가 쓴 글을 신고한 거니까 저를 언론중재에 신고했다고 생각할 수밖에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좀 저는 이제 막 졸업을 해가지고 사회에 나와서 현장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뭐 언론중재위원까지 가니까 털컥 약간 좀 겁이 난 것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근데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되게 미술계에서는 그런 게 비일비재하고 흔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처음이니까. 근데 이제 그래도 이제 쪼그라들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 뭐 힘도 없고 아는 사람 지인도 많이 없고 그래가지고 이제 SNS로 이제 내가 이런 상황에 닥쳐가지고 지금 뭐 언론중재위원회 신고까지 갔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상황 보고 이제 임근준 씨 같은 분이 이제 그 관련해가지고 또 쓴 글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일이 더 커진 거예요. 서진석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언론중재위원회에 신고해가지고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좀 진화를 하거나 좀 분쟁에 대한 해결을 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의도하신 바와는 좀 다르게 좀 더 안 좋은 방향으로 가신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좀 좋지 않은 방향으로 보였고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은 이제 더 악화가 되다가 임근준 씨가 그 공개 토론을 여는 방향으로 가자라고 이제 이야기가 먼저 나오셨고 그래서 그 언론중재위원회 신고가 그 취하가 된다면은 공개 토론회를 열도록 하자. 아마 그 얘기를 임근준 씨가 그런 조건이 달려야 된다고 얘기했던 걸로 저는 생각을 해요. 저도 그 얘기를 듣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취하가 되고 나서 이제 얼마 안 있다가 급하게 한
4, 5일 만에 일주일 만인가 이제 루프에서 그 토론회가 열렸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 토론회도 결국은 그 온전한 사과보다는 뭐 나도 서진석 씨도 이제 자기도 그런 기획 일을 하면서 이런 게 힘들고 이런 고충이 있고 심지어 내가 사비를 털기도 했고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좀 이런 건 좀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고 또 이제 이런 또 어떻게 보면은 변명으로 또 드릴 수밖에 없는 그냥 미안하다고 얘기를 먼저 시작했으면 좀 더 나았을 텐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얘기가 계속 겉돌아가지고 어떤 해결을 보지 못하고 그냥 서로의 입장 차이만 좀 확인하는 자리가 돼버리면서 많이 끝났죠. 근데 이제 그 자리는 사실 그 아무래도 화제가 굉장히 많이 됐던 자리이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뭔가 명확한 해결이 나올 거라는 기대감을 많이 가지고 오셨었어요. 근데 사실 그 자리는 이 상황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고민을 하고 어떤 방식으로 해결을 나가야 돼 대안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고민할 것인가를 같이 얘기해 볼 수 있어야 되는 자리인데 이제 제가 이야기를 꺼냈던 사람이고 저 말고도 이제 권혁빈이라고 이제 미술사하고 공부하신 분도 저랑 같이 가서 얘기를 했고 같이 얘기를 했는데 서로 입장 차이만 확실하게 분리만 되고 어떤 합의 지점이나 대안이 안 나오니까 인권주의도 계속 대안이 뭐냐 계속 이런 식으로 좀 몰아붙이기도 했고 좀 그 당시에 대안을 얘기를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저는 그냥 이거 문제인데 이거 문제 아니라고 얘기한 거였거든요. 대안까지 생각하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예. 근데 이제 사람들은 저한테 같이 고민했으면 전 좋았을 텐데 같이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네가 문제 제기를 했으면 네가 대안을 얘기를 해야지 약간 이런 분위기로 몰아가는 게 있어가지고 저는 그게 약간 좀 되게 서운했어요. 그 당시에. 근데 또 그렇게들 얘기를 하니까 대안을 얘기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이제 좀 고민을 하다가 그 표준계약서를 만들어야 된다는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뭐 작가비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예술과 노동을 이제 어떻게 이제 같이 놓고 볼 것이냐 문제도 있는데 사실 뭐 지금까지도 예술과 노동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엄청 논쟁이 되잖아요. 왜냐면 이거 의견이 갈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어떤 합의 지점을 만들어가면서 나중에 제도로 만들어 나가면은 이게 분명히 얘기하다가 중간에 에너지가 고갈이 되면서 이어나갈 힘을 받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약간 좀 거꾸로 간 거긴 한데 제도를 먼저 제도를 먼저 박아 놓으면은 그거에 대해서 분명히 수정 보완을 해나갈 수 있는 어떤 계기들이 계속 만들어질 것이다. 왜냐면은 계속 개정을 하잖아요. 법이 만들어져도. 이거 에너지를 계속 끌고 가기 위해서는 표준계약서를 만들고 일단 이걸 걸어놓고 이 안에서 우리가 아웅다웅 해가지고 조금씩 더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라고까지 얘기한 게 공정미술제와 관련된 어떤 시작과 어떤 끝이 간략하게 말하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얼굴을 드밀고 봐보니까 거기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중심으로 가면 더 심하겠죠. 외곽에서 보는 그 문제들, 그리고 그게 또 중심에서 일어나는 문제들과 또 연결고리도 있을 것이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하나도 알려준 게 없다는 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그런 대학교를 다닐 때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공공기관을 받고 나면은 뭐 정산도 해야 되고 뭐 세금 신고도 해야 되고 그런 거 있잖아요. 만약에 받게 되면 해야 되잖아요, 작가들이. 대학에서 그런 거 가르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안 가르치고 나와서 받은 다음에 골머리 싸가면서 욕하면서 하죠. 그리고 뭐 어떤 그런 계약서의 문제라든지 그리고 갤러리와 작가 간의 어떤 관계가 어떻게 설정이 돼야 되고 작가로서 어떤 권리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고 갤러리는 갤러리로서 어떤 요구를 할 수가 있고 서로 그걸 어떻게 조율할 수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한 어떤 허심탄회한 정말 현장의 이야기를 학생들이 배우고 저항력을 키우고 나갈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직무유기를 하니까 대학생들이 공장미술제 같은 데 갔을 때 자기들이 권리가 뭔지도 모르고 있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건 제가 있던 학교뿐만이 아니라 다른 학교도 다 거의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문제를 만든 게 대학 교육의 엄청난 그 직무유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 근원적이라는 입장이 있어요.
우선은 저는 교수들이 제일 문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대로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교수라면은 퇴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고 그런 조건이라면은 지금 대학원에 있는 미술 교수들 중에 짐 싸고 나가셔야 될 교수들 정말 많다고 생각을 해요. 자격이 없는데 그냥 교편 잡고 교수라는 그냥 그 상징 가치만 계속 곱씹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다고 생각이 돼서 그런 사람들이 일단 자기 자각부터 자성부터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커리큘럼 상에서도 아까 뭐 아카데미즘 이런 얘기를 하셨지만은 진짜 뭐 아카데미즘 이런 거 진짜 하고 싶으면은 진짜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 제대로 하지도 않고 아카데미즘도 뭐 제대로 하지도 않고 예를 들어서 뭐 그 유화를 가리키려면 유화를 다루는 기법이라든지 뭐 그런 거라도 정말 정법으로 가르쳐 줄 수 있잖아요. 근데 보통 그런 거 보면은 그냥 선배, 후배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아름아름 이게 주워들어서 알거나 교수들은 그런 거를 안 알려주거나 그걸 또 안 알려주는 게 현대식 어떤 교육 방법이라고 그냥 얘기를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별로 좋은 것 같지도 않고 그리고 그런 아카데미즘 제대로 안 할 거라면은 그 반대편에서 정말 그런 제도적인 문제들 작가로서 정말 어쩔 수 없이 그런 제도적인 문제와 부딪힐 수밖에 없고 연관을 맺을 수밖에 없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대학을 나갔을 때 어떤 경험을 하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미리 저항력을 키워줄 수 있는 커리큘럼도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한 해 배출되는 작가 지망생들이 더 많고 그 사람들이 자기 창작 활동을 보여줄 수 있는 공간은 또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쟁이 엄청 심한 구조이다 보니까 그런 생길 수밖에 없는 위계 구조인 것 같기도 하고요. 또 그래서 또 작가분들이 보통 그 살림살이 문제가 대부분 어렵잖아요. 그 제가 알기로 올해 그 1인 가구 최저 생계 비용이 한 60 얼마거든요. 62만 원인가? 근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내놓은 그 예술인 실태조사 그거 한 3년 전에 나온 거 그거 보면은 이제 순수하게 창작 활동으로 100만 원 이하로 버는 사람들이 거의 80%가 넘어가요. 그 중에서 아예 수입이 없는 사람들이 제 기억에 20 몇 프로거든요. 나머지 60 몇 프로가 100만 원 이하로 한 달에 창작 활동으로서 뭔가 버는 수입이 있는 사람이에요. 거의 말이 안 되는 거 다 부업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런 살림살이 문제에서 쪼들리다 보니까 더더욱이 어떤 그 뭐 큐레이터라든지 기관과의 어떤 관계를 맺을 때 더 주눅이 들 수밖에 없는 지점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예술인 복지재단이 있잖아요. 이제 예술가들이 몇 분이 이제 죽으시고 얼마 전에도 이제 영화인이랑 연극인이 또 돌아가셨잖아요. 예술인 복지재단이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되게 안타까운 일이고 슬픈 일인데 반복돼서는 안 되고 저는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게 예술계 안의 제도로는 예술가들의 있던 그 창작 활동을 하면서 겪게 된 어떤 살림살이 문제들 저는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술인복지재단의 역할은 어떤 사회보장 체제가 있으면은 그거에 발맞춰서 부수적인 역할을 하는 기관이지 예술인복지재단이 예술가들이 어떤 고충을 다 해결해 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언발이 오줌 누기일 뿐이고 모든 사업들이. 그래서 저는 뭘 생각하냐면은 이거는 이 총체적인 문제는 예술제도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그 보편적인 복지를 통해 가지고 해결이 돼야 될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기본소득 같은 문제들 이제 1인당 뭐 한 달에 30만 원씩 우리가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면 그런 것들이 이제 있었다면은 그 예전에 돌아가셨던 그리고 얼마 전에 돌아가셨던 걸 예술가들도 상학으로 돌아가시지는 않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본소득 같은 보편적인 복지 체계가 먼저 자리가 잡은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술인복지제도 같은 체제가 그와 발맞춰 가지고 이렇게 사이클이 돌면은 시너지 효과가 많이 생길 것 같은데 이 보편적 복지제도를 성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술인복지제도에 모든 걸 걸려고 그러니까 이게 아다리란 말을 써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다리가 안 맞는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왜 그 얘기를 하지 않을까 예술가들이 예술가들도 그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많이 아마 이것도 되게 논란이 되게 많이 될 수밖에 없는 얘기인데 예, 저는 기본소득에 대해서 되게 그래서 요즘에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발의는 임근준 씨가 하신 거잖아요. 그분이 마치 선언문처럼 쓴 글도 이제 많이 회자가 되었고 그거를 보면은 많이 납득이 가요. 그 필요성에 대해서 그 문제의식에 대해서는 많이 납득이 가는데 그게 청년관이라는 형태로 나와야 되는 거에 대해서는 의문이 없지는 않아 있죠. 정말 그게 청년관으로서 되는 걸까? 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제일 크게 드는 생각은 청년관을 위한 예술행동? 그분들이 이제 크리티컬에 올려주신 글이 있어요. 맥주시라는 분이 이제 그분이 이제 청년을 규정함에 있어서 해놓은 게 청년 예술가를 규정한 게 아직 개인전을 해보지 않았고 그 첫 번째 비평을 실어보지 못한 어떤 그런 작가들 그 임근준이 말한 그 지금 작가들보다 현재 작가들보다 0.5세대 더 뒤에 있는 작가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 그 어떤 자격이나 이제 어떤 생물학적인 나이 그런 걸로 이제 많이 치환한 경향이 없지 않아 많잖아요. 저는 약간 좀 더 크게 보는 게 자기가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 자기 삶을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어떤 규칙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잖아요. 자기 스스로가. 그거를 제대로 만들지 못한 사람들은 다 전 청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불안정 노동자라든지 비정규직 근로자로서 이제 40, 50이 넘어가든지 언제 정리해고되거나 뭐 자진 사퇴를 해야 될지 모르는 어떤 직장인들 그리고 뭐 불안정 주거자라든지 사실 그런 사람들 다 청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청년이 되게 낭만적인 개념도 아니고 아름다운 개념도 아닌 거예요. 저한테는 그냥 불안한 삶을 살아가는 좋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그냥 다 청년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른이 되기 위한 어떤 과정을 거친 후에 이제 어른으로서 이제 사회에 진입하잖아요. 지금은 그냥 18세, 19세 넘어가면 그냥 주민등록증 나오고 어른으로 되잖아요. 어떤 이제 어른이 되기 위한 어떤 생각이나 그 마음가짐 그런 것들을 겪어보지 못한 이후에 그냥 몸만 어른이 됐기 때문에 마음으로는 어른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되게 많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 하루나 한 달을 이제 자기 주체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경험을 해보지 못한 사람도 부지기수고 그러다 보니까 불안정한 삶을 살 수밖에 없고 수동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런 사람들 다 청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청년관에서 이제 어떤 생물학적인 나이나 그런 어떤 자격 요건으로 청년을 규정을 해버리면은 소위 말해서 어떤 전체 세대의 아우른 문제인데 그걸 어떤 특정 세대의 문제로 환원시켜가지고 어떤 세대 간의 갈등을 조장해 버릴 수도 있고 이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전체의 문제잖아요. 청년관 얘기하는 분들의 청년관의 어떤 필요성 얘기하시는 분들의 어떤 그 문제 사항들 그건 청년 세대, 생물학적인 청년 세대뿐만 아니라 그 외의 세대들도 다 공감할 수밖에 없고 겪는 문제들이잖아요. 정도의 차이만 조금 있을 뿐이지. 그래서 저는 그거를 이제 좀 같이 아울러서 큰 범위로 봐서 같이 이야기하고 그리고 또 그게 또 청년관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돼야 되지 않나라고 이제 어렴풋이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 청년관 외에 그게 뭐가 돼야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근데 청년관에 대해서 좀 많이 기대를 했던 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학 교육이 그렇게 권위주의적이고 어떤 현장에 대해서 굉장히 그 거리감이 있는 교육 체계로 돌아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 청년관을 위한 예술행동에 있던 분들은 그 대학에 아직 적을 두고 있거나 나온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인데
그래도 그분들이 어떤 제도권에 대해서 자기의 어떤 니즈를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되게 그 좋은 행동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잘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얼마 전에 있었던 그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했던 그 퍼포먼스 여러 가지 퍼포먼스들을 보니까 제가 그걸 봤거든요. 좀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서 가서 직접 보기도 했고 근데 너무 그 제가 그래도 썼지만은 귀엽고 얌전하게 해버리는 통에 그냥 제가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관계자였으면은 뭐 그냥 뭐 예상할 수 있는 범위에서 그냥 하고 있구나 별로 위험하지 않구나 그냥 저렇게 내버려 두면은 그냥 자체적으로 에너지가 소진이 돼가지고 없어질 얘기가 되겠구나. 그리고 특별히 그들이 얘기하는 게 정말 제도권에 실질적으로 적용이 될 수 있는 어떤 현실성도 그렇게 많지 않아 보이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래가지고 그 퍼포먼스 몇 개를 보고 나서 되게 좀 가슴이 아팠어요. 이게 되게 힘들게 만들어진 어떤 젊은 친구들이 만들어낸 에너지 결집물이고 그리고 또 주변에서도 많은 기대감을 갖고 있던 운동인데 저렇게 좀 준비도 많이 부족해 보였고 내부에서 논의도 많이 부족해 보였고 안타깝더라고요. 그리고 더 걱정이 됐던 거는 그 퍼포먼스를 하고 나서 객관적인 어떤 비판을 할 수 있었으면 스스로 자성을 할 수 있었으면은 그 이후를 약속을 할 수가 있었을 텐데 저는 그 퍼포먼스 몇 개를 보고 나서 그날 바로 글을 썼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안타까운 문제들이 있다. 그걸 제가 하루 만에 다 바로 썼던 게 6시간 만에 썼던 게 혹여나 그게 끝나고 나서 아 우리 이거 너무 잘했어 라고 이분들이 서로 이렇게 위안 삼을까 봐 위안 삼지 않고 비판하고 반성하고 그래서 다음에는 이거보다 더 좋은 더 발전된 무엇을 해가지고 이걸 현실화 시킬 수 있어야 되는데 청년관이 그게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일단 말했으니까 관철시킬 수 있는 에너지는 끌고 나갈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 에너지를 보존하려면 그게 필요한데 뭐 글을 쓰고 나서 트위터 검색해 보니까 약간 스스로 이렇게 자기들끼리 이렇게 으쌰으쌰하고 우리 잘했어 이렇게 박수 쳐주고 이런 분위기가 많고 한 2달 이후인가 그 월간 매술에도 그 청년관을 위한 예술행동에 관련해 가지고 이제 그 관련자분이 글을 쓴 게 올라왔더라고요. 이제 우리 잘했다 뭐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이미 그 전에 제가 문제점에 대해서 안타까운 점에서 이미 얘기한 게 있는데 뭐 그 내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몇 달 후에 월간 매수에 그런 내용이 실린다는 거는 아직 내부 비판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은 그렇게 되면은 결국 에너지는 쉽게 고갈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인터뷰하기 전에 혹시나 해서 트위터를 한번 청년관을 검색을 해봤는데 역시나 뭐 특별히 더 얘기되는 게 없고 그나마 이제 아젠다로 청년관 외에 끌고 나갔던 게 뭐 국립현대미술관장 그 투명화해야 된다라는 얘기인데 이것도 지금 뭐 흐지부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개입도 못 하고 있는 상태고 좀 많이 안타까워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제 또래 세대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를 이제 제가 주관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일단 1번은 그냥 무한 경쟁이에요. 생존을 위한 무한 경쟁이고 그러니까 예술을 통해 가지고 예술 창작 활동을 해가지고 예술 창작 활동을 통해 가지고 뭐 예술 내부 회로에 관련된 문제를 뭐 퀘스천을 던진다든가 흔든다든가 균열을 만든다든가 틈새를 만든다든가 이런 거는 저는 없는 것 같아요. 없고 그냥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어떤 권력화된 제도들 거기에 이제 어떻게 내가 발을 디딜 것인가 그거에 제일 혈안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대학을 졸업하고 나면은 뭐 어디 신진작가 지원을 하는 뭐 공모에 넣고 기금 신청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뭐 어디 뭐 두산영광예술재단 같은 곳에서 뭐 예술상도 받고 돈도 받고 해외 레지던스 가고 그래서 뭐 국공립미술관에 전시하고 에르메스 미술상 같은 것도 받고 가지고 뭐 작품 소장도 되고
굉장히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어떤 뻔한 궤적들, 이 궤적에서 거의 못 벗어 나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요즘에 그거에서 약간 좀 벗어나 보인다고 생각이 되는 게 그 뭐 신생 공간들, 그런 신생 공간들이 이런 루트를 약간 벗어나서 어떤 다른 잉여 공간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굉장히 한시적인 그 죽음을 예고하고 있는 어떤 한시적인 공간들을 만들어서 어떤 파열 지점을 만들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조금 지켜봐야 되는 게, 저는 이거에 대해서 막 너무 박수 쳐주고 으쌰으쌰하고 막 대단하다고 얘기해주기보다는 아직은 좀 더 시간을 더 지켜보고, 이런 파생 공간을 만들어냈지만은 이제 독립된 공간을 만들어냈지만은 이 공간에서 만들어진 힘이 어디로 수렴되는가를 저는 보고 나서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이 독립된 어떤 이 운동 에너지가, 신생 공간들의 독립 에너지가 만약에 우리가 알고 있던 제도화된 권력으로 들어가는 어떤 교두보 역할을 하는 것에 불과하다면은 사실 저는 그렇게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우리가 알고 있던 기존의 제도화된 권력의 다른 길로 계속 나아갈 수 있는 선택지로서 계속 쭉 나아갈 수 있다면은 이거는 엄청나게 좋은 것인데, 만약에 이것이 어느 순간 이제 월세나 이제 여러 가지 생존 문제 때문에 하나둘씩 사라지고, 그 중에서 몇 명의 작가나 뭐 컬렉티브들만이 어떤 뭐 제도화된 그런 뭐 미술관이나 그런 곳에 들어가서 이제 뭐 권력의 재생산에 편입이 된다든가 그런다면은 되게 슬픈 거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제일 걱정을 하는 거는 특히 제 또래가 탈정치화가 되게 심한 것 같아요. 예술 작품의 함에 있어서. 물론 무슨 예술이 정치적인 것이 될 수는 없는데, 정치적이지 않은 예술 작품도 있을 것이고 정치적인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뭐 저는 한편으로 요즘같이 그렇게 제도에 많이 기대고 있고 기금이나 뭐 예술 제도들 그런 거에 그렇게 많이 의존하고 있는 사람들이 과연 정치적인 거에서 얼마나 벗어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긴 하지만, 어쨌든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탈정치적인 예술도 있을 수 있고 정치적인 예술도 있을 수 있고. 근데 특히 저희 세대 같은 경우는 그런 탈정치화된 어떤 예술들 좀 경향이 강해서, 탈정치적인 예술이 아무래도 정치적인 예술보다 더 세력이 커지면은 제도 비판적인 어떤 예술가의 어떤 그런 제스처라든지, 그리고 기존의 어떤 제도화된 권력들에 대해서 의문이나 틈새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들도 상대적으로 굉장히 약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젊은 예술가들이 젊기 때문에 굉장히 개혁적이고 진보적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그리고 또 생존 문제도 굉장히, 살림살이 문제도 어렵기 때문에 젊은 친구들이 굉장히 보수화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얼마 전에도 제가 작년인가 올해 초에 뉴스타파에서 그 베블런이라는 그 경제학자 얘기를 하면서 유한계급론 그런 얘기를 하면서 노동자들이 오히려 더 보수화되고 살림살이 문제가 더 힘들어져서 오히려 더 보수화된다는 막 그런 얘기를 본 게 있는데, 그런 거 보면서도 우리 젊은 작가들이 굉장히 오히려 더 보수화되고 제도에 더 종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더 많이 노출이 돼 있고 되게 저항력이 없구나, 그런 생각이 좀 많이 우려가 있어요. 저 1번은 일단 표준계약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지금 연구를 진행 중이고 원래 4월 달에 나오기로 했는데 모델이 아직 안 나오고 있어요. 근데 조만간 나오겠죠. 인터넷 찾아보니까 그 발간물 등록을 이미 해놓은 상태더라고요, 2달 전에. 근데 조금 늦어져가지고 아직 공식 발표를 안 하는 것 같은데, 일단 그런 그 어떤 계약 관계가 이루어질 때 그 전시공간과 작가가 이렇게 서로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고 어떤 권리를 우리가 추가로 넣거나 뺄 수 있는지 협상할 수 있는 어떤 기준들, 그게 표준계약서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 예술제도 안에서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아까 제가 그 유한계급론 막 이런 거 얘기했잖아요. 배블런에. 그 지금 청년 작가들도 굉장히 먹고 사는 문제 힘들잖아요. 사실 이 먹고 사는 문제에서 이제 쪼들려 있다 보니까 어떤 자기의 어떤 권익이라든지 그리고 다른 어떤 기관이나 이제 어떤 제도와 이제 맞닥뜨릴 때, 개인으로서 맞닥뜨릴 때 작가로서 좀 당당해질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미 살림살이 문제에서 쪼그라들어 있다 보니까 자신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가 이제 사는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그걸로서도 이미 창작 활동을 하는데 어느 정도 최소한의 여건이 되면은 그런 제도에 많이 기대지 않고 종속이 되지 않더라도 독립적인 어떤 이야기들을 만들어내고 행동을 해나갈 수가 있는데 이미 경제적으로 쪼그라들어 있다 보니까 제도에 너무 쉽게 저항력을 잃어버리는 거, 제도 앞에서. 그래서 저는 역설적으로 그래서 기본소득 같은 보편적인 복지 문제가, 왜냐면 그거는 예술가여서 받는 게 아니라 그 대한민국의 국민이어서 받는 어떤 배당금 같은 개념인 거잖아요. 이거는 뭐 예술가에서 받아야 되는데 논쟁도 필요 없는 거기 때문에 그냥 이게 만약에 되면은 그냥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그런 어떤 경제적인 독립성이 조금이라도 좀 확보가 된다면은 작가들도, 예를 들어서 제가 진짜 가슴이 아팠던 게 그 저기 사간동에 있는 큰 어느 갤러리인데 설치 작품이 하나가 훼손이 된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일부가. 조각 작품인데. 근데 작가가 그거를 책임을 그 갤러리에다가 이거 책임 관계를 명확히 해가지고 이거에 대한 보상을 해야 된다고 얘기해야 되잖아요, 당연히. 그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살림살이 문제가 어느 정도 보편적 복지로서 해결이 되면은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전시나 제도가 밥줄이다 보니까 예술가한테는 쉽게 말을 못하는 거예요. 굉장히 당연한 건데. 그 당연한 것조차 말하지 못하는데 무슨 예술가가 뭐 멋있는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사회적으로. 당연히 설득력을 못 얻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근데 지금 그 양적으로는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 오히려 중간에 낀 세대, 어떤 허리 축에 해당하는 어떤 중간에 낀 세대들이 어떤 공모나 그런 제도로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오히려 적어서 문제인 것 같고, 오히려 젊은 친구들이, 젊은 창작자들이 뭔가 자기 작품을 보여줄 수 있는 루트는 계속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양적으로는 계속 팽창하고 있는데, 근데 저는 이제 양은 계속 팽창하겠지만은 질적인 문제가 좀 담보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그게 이제 어떤 공모 심사의 어떤 결정 구조의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그런 공모제도에 그 심사를 들어가는 사람들이 계속 돌고 돌잖아요. 근데 그런 예전에 그 임근준 씨가 그 공정노출제 토론회 할 때도 얘기했던 것 중에 제가 마음에 와닿았던 것 중에 하나가, 그런 의사결정기구에 그 청년들도, 그러니까 생물학적인 청년들도 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 근데 그 사람들의 자리가 없고 나 같은 사람이 말석이다, 그런 자리에 가면. 어떤 그런 의사결정기구잖아요. 그것도 어떤 공모제도의 심사에 들어간다는 것도. 그런 것도 어떤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래야지 또 그게 이제 어떤 양적인 팽창뿐만 아니라 질적인 것도 담보할 수 있고, 그리고 그 과정이 굉장히 좀 더 투명화될 수가 있고, 그리고 한 가지 또 작가들한테 원하는 거는, 그 예전에 제가 두산영광문화재단 관련해 가지고 비판의 글을 한번 쓴 적이 있는데, 두산이 이제 중앙대학교 인수했잖아요. 그 결국 그 두산영광재단도 그 두산대학교에서 이제 돌고 돈 돈이 들어올 수밖에 없고, 예술가가 특히 뭐 탈정치적인 예술을 하는 사람이면 상관없는데 어떤 사회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작가라면, 그런 작가가 두산 같은 공간에서 상을 받았다면은 받을 수 있어요. 충분히 받을 수 있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바라는 건, 그런 작가들이 그 상을 받았을 때 시상식이 있잖아요. 시상식에서 전시도 하고 돈도 다 받지만, 상금도 다 받고 레지던스도 가지만, 그런 말을 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 상을 받고 이런 걸 하지만, 그리고 내가 이런 작품을 해오고 있지만은, 두산이 중앙대학교 대학교를 이런 식으로 유린하는 거에 대해서 예술가로서 굉장히 문제점을 느끼고 수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공식 석상에서 할 수 있으면 되게 멋있을 것 같아요.
저도 되게 어려운 생활을 해나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한두 달 앞이 안 보여요. 한두 달 앞이 안 보이고 한두 달 뒤에 내가 뭘 할까는 생각도 안 나고, 그러니까 당연히 1년이나 2, 3년 후에 내가 무엇을 할 것이다 라는 거는 눈이 깜깜해가지고 안 보이는데, 그래서 앞으로 무엇을 장기적으로 할 수 있겠다라는 거는 모르겠지만은, 저는 어떤 예술 제도에 관련된 문제를, 아까 뭐 예술 제도뿐만 아니라 아까 제가 기본소득을 얘기했지만 어떤 그런 보편적인 복지 문제를, 제가 그런 거를 일조가 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런 기회가 주어질 수 있다면,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기회가 생긴다면 그거를 좀 해결할 수 있는, 왜냐면 그런 게 돼야 예술가들도 좀 더 이제 주체적으로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되니까, 좀 그런 기반을 만들 수 있는 활동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크리티컬 안에서는 지금 아까도 저는 약간 개인적으로 정치적인 예술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80년도에 뭐 민중미술 이런 것도 관심이 원래 많았고, 그래서 지금 크리티컬에서는 저번 달부터 장기 프로젝트로 정치적인 미술 연재를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정치적인 예술에 대해서 뭐 이러이러한 주제로 얘기하실 분들이 있으면은 투고를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저랑 미술사학 공부하시는 권혁빈 씨는 일단 같이 하고 있고, 안광이라는 필자분도 하고 있고, 지금 하고 싶다고 문의가 온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크리티컬이 비영리고 되게 작은 공간이다 보니까 필자분들한테 저희가 고려는 못 드리고, 저희가 후원금을 그래도 나름 이렇게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조금씩 뭐 월 10,000원씩이라도. 그래가지고 1년에 한 번씩 저희가 책 선물을 드리거든요. 필자분들에게 3만 원 안에서. 그래가지고 그렇게 드리는데, 요번에 기획 연재에도 이제 투고해 주신 분들한테는 이제 3만 원 안에서 책 선물을 이제 나름 작게나마 드린다고 얘기를 하고, 이런 주제에 대해서 투고해 주십시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 요번 달 말 이후로 지금 프롤로그 글은 몇 개 올라가 있는데 본격적인 글은 아직 안 올라가 있고, 아마 요번 달 말부터 조금씩 정치적인 예술에 관련된 것, 그리고 뭐 예술행동에 관련된 문제들, 뭐 예를 들어서 요즘에 이하 작가라든지 뭐 그런 작가들이 어떤 것들이 예술행동이라고 얘기가 되는데, 그게 예술행동인지 아니면 그냥 사회운동인지 구분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모든 그냥 뭐만 하면 다 너무 예술이라고 그냥 다 라벨링 해버린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그건 예술에 각자 고유한 영역들이 있는데 그 고유한 영역에 대해서 좀 이렇게 분리를 해가지고 각자의 영역이 무엇인지를 한번 정의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을 좀 해보는 연재를 해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건 그런 게 있습니다.